이번 시간에는 제6장 행동주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6장의 행동주의는 여러분들이 지난 주에 들었던 사회학습 이론에 기반한 이론보다는 좀 오래된 이론이에요. 행동주의는 1930년대, 4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5, 60년대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70년대 이후부터는 다음 시간에 배울 인지주의가 조금 더 각광을 받게 됐죠. 그래서 오래되었지만 행동수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실에서의 어떤 학급 경영에 많이 응용이 되는 중요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114쪽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행동이란 무엇인가, 또 행동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인간이 학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행동이랑 또는 학습의 정의,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요한 조건화에 대한 이론을 다룬 학자들과 그리고 연구, 그리고 개념,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설명을 위한 결과들을 좀 다루게 되겠어요. 고전적 조건화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본 그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해당되는 고전적 조건화의 내용이고, 조작적 조건화는 미국의 스키너라는 학자가 말한 조작적으로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그런 조건화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키너는 이제 쥐 실험을 더 많이 해서 쥐를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유머들도 많이 나오긴 해요. 책 뒤에 나오긴 했지만, 첫 번째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행동과 학습, 즉 이 행동주의에서의 학습은 결국은 행동의 변화죠. 그래서 행동이라는 어떤 섹션으로 제가 묶어봤는데,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이제 학습이 정의되면서 우리가 이것을 정의할 때는 정보를 새롭게 알게 되거나 행동을 새롭게 익힌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아주 제너럴하게 얘기하게 되죠. 근데 이론적 관점에 따라 설명이 다르다라는 것은 다음에 배울 정보 처리 이론이나 아니면 인지주의적 이론에서는 어떤 정보의 저장이라고 얘기를 하긴 많이 해요. 학습이라는 것은 정보가 저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행동주의자들은 행동이 어디에 저장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 저장이 어디에 되는가 이런 거를 밝히는 것보다는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동의 변화라는 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행동주의 학습 이론가들에 의하면 자극이 반응과 연결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새로운 자극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일으키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이 두 가지가 연합되는 것이 결국은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과 과정이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라고 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어요. 책에 보면 학습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이란 책에 나온 그 115쪽 위에 보면 다운표 안에 성숙이 아닌 자극과 반응의 연합이라는 경험을 통해 유기체에 일어난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라고 정의한다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 말한 것에 조금 자세한 설명이 되는데, 일단 비교적 영속적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처럼 약물이나 질병은 영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약을 먹었을 때 또는 아플 때에만 일어나는 어떤 행동의 변화는 그것은 학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속적이라는 이제 구문을 썼고요. 그 다음에 발달이나 성숙, 노화에 의한 변화, 우리가 자연스럽게 걷게 된다든지 아니면 늙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없게 된 변화 같은 거는 또 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동주의자들의 설명에 의하면요. 그 다음에 또는 그냥 단순히 잊어버려서 망각으로 인한 변화도 학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일시적으로 인한 상태를 학습이라고 하지 않고 그 연합이 어느 정도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 행동주의의 학습 이론가들이 굉장히 교육에 영향을 많이 준 것은 이러한 경험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변화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계획적으로 어쩌다가 일어난 어떤 경험으로 학습되는 것은 좀 약간 우리가 정확히 말해서 학습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의도를 하고 거기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경험하게 된 결과 이루어진 행동의 변화만이 학습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읽어본 115쪽 위에 나온 정의는 이렇게 서술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학습과 행동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개요였고, 각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그 파블로프의 개 실험으로 유명한 고전적 조건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전적 조건화는 간단히 말해서 이미 존재하는 어떤 정서가 있는데, 아까 학습이라는 것을 자극 반응의 연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의 조건화는 주로 이제 정서 자극에 대한 겁니다. 정서 자극이 어떤 반응의 연결이 이루어져서 그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의 연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정서와 반응의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이 있는데 새로운 반응이 이 반응과 유사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때의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은 이미 존재했던 그 자극이 아니라 새로운 자극이 추가되어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연합을 고전적 조건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학습을 고전적 조건화의 학습이라고 얘기할 때에 어떤 용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파블로프의 개의 실험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가 쉽겠어요. 아까 이미 존재하는 어떤 정서가 있다, 정서 자극이 있다라고 한 것을 무조건 자극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자극. 이미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자극이고,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 일어나는 반응은 무조건 반응이에요.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 일어나는 반응, 무조건 자극에 대해 생략적으로 일으키는 반응. 그런데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존재하는 정서 자극 반응,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로 설명하면 무조건 자극과 무조건 반응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무조건 자극에 해당하는 무조건 반응이 있어요. 여기에 새로운 자극이 추가되어 이때 이 새로운 자극이 바로 조건 자극입니다. 이때의 조건 자극은 무조건 자극과 연합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극과 연합이 되면 무조건 자극이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때의 조건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은 조건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젠 더 이상 무조건 반응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응의 형태는 같을 수 있어요. 예컨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음식을 보여주면, 또는 뭐 고깃가루라고 칩시다. 고깃가루를 보여주면은 이 개는 침을 흘리죠. 이 음식과 침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자극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이미 있는 연합이에요. 이미 있는 연합에 이 음식을 주기 전에 종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종소리만 쳤을 때는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침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때 연합이, 즉 고기와 또는 음식과 종소리와 연합을 하게 되면 이 무조건 자극이라는 고기와 벨소리라는 중립 자극이 다시 조건 자극이 돼요. 처음에는 중립 자극, 이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립적인 성격을 띄어서 중립 자극이라고 하는데, 중립 자극이 조건 자극이 되면 조건 자극과 조건 반응이 연합이 된다. 그러니까 조건 2단계에서는 아직 연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 자극이 무조건 반응과도 연결이 돼요. 이 무조건 반응은 사실은 이 벨 때문이 아니라 고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때의 연합이 자꾸 강화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조건 자극이었던 벨소리를 듣고도 침을 흘리게 되는데, 이때의 침은 고기를 보고 나오는 침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반응이 아니라 조건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설명을 보면 우리가 고전적 조건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정서적인 또는 생리적인, 침 흘리는 것과 같은 생리적인 반응이나 정서적인 반응의 연합에 더 관심을 두고 있고, 또 어떤 자극이 그 반응을 일으키는가라는 어떤 자극의 종류나 연합의 과정에 관심이 있어요. 뒤에 이제 스키너의 쥐실험에서 볼 텐데, 조작적 조건화는 반응이 어떤 조작에 의해서 가능하냐, 또는 이 반응이 나타나려면 어떤 강화를 줘야 되냐, 여기에 관심을 뒀다면 이 고전적 조건화는 그 반응에 대한 조작이나 강화보다는 반응을 위한 자극이 무엇인가, 어떤 자극이 있는가, 공포냐, 불안이냐, 뭐 이를테면 어떤 이전에 일어났던 어떤 강한 정서적인 경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보죠. 처음에 이제 파블로프는 아까 말한 이 개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실험용 개가 음식이 아닌 다른 자극에 침을 흘린다는 사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이 파블로프는 생리학자였기 때문에 침샘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죠. 처음부터 이 고전적 조건화를 발견했다기보다는 개를 실험실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우연히 개가 음식을 주기 전에 침을 흘리는 걸 발견했어요. 그 왜 침을 흘리는가를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벨소리가 나던 거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벨소리를 듣고 개가 침을 흘리는 것은 음식 때문이 아니라 벨소리 때문이 아닐까? 그 벨소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연구, 이런저런 실험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과 같은 파블로프의 개, 고전적 조건화 이론을 만들어낸 학자입니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에는 자극의 종류나 자극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요. 고전적 조건화에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극 일반화라고 합니다. 고전적 조건화에서는 자극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자극이 어떤 성격을 가지나에 굉장히 탐색을 많이 하죠. 자극의 일반화라는 것은 어떤 자극에 의해 조건화가 되면 그와 유사한 자극, 그 자극이 아닌 유사한 자극의 조건 반응이 확대된다고 얘기를 해요.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소뚜껑은 여러분 말한 전기밥솥 소뚜껑이 아니라 이때의 소뚜껑은 가마솥 소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자라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요. 그 생김새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라는 것은 예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자라를 보고 굉장히 놀랐다. 놀람이라는 정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그럼 자라가 맨 처음에 있었던 자극이었죠. 기존에 존재하던 자극. 근데 이것과 유사한 자극, 자라가 아닌 유사한 자극인 소뚜껑을 보고 같은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이것이 자극이 일반화된다는 것이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결국은 소뚜껑과 같은 자라와 유사한 자극을 봤을 때 같은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자극 일반화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극 변별화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라와 소뚜껑을 자극을 유사하게 인식하게 되면 그것은 일반화지만 어떤 A 자극과 B 자극을 구분하게 되면 이것은 변별화라는 개념으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조건화된 자극이 아닌 다른 자극에는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즉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과 그렇지 않는 자극을 구분해내는, 변별해내는 현상을 자극 변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라를 보고 놀란 사람이지만 소뚜껑과 같이 자라와 유사하지 않은 어떤 구분이 가는 전기밥솥 뚜껑을 보고 같은 정서 반응, 즉 놀람이라는 정서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은 이 전기밥솥 뚜껑의 자극과 자라 자극은 확실히 다른 걸로 변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이 개념도 파블로프가 설명한 개념인데 책에 보면 118쪽 위에 뭐라고 돼 있냐면 파블로프는 개에게 들려주던 종소리를 여러 가지로 변형해 들려주면서 유사성이 떨어지는 소리에는 침분비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자극 변변 현상을 자신의 이론에 추가했다라고 했는데 유사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를테면 종소리를 변형해 들려주면서 이것이 종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들려줄 때는 침을 내다가 종소리와 아주 다른 소리에 가까울수록 종소리 같지 않은 소리를 들려줄수록 침이 덜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소리뿐만 아니라 종을 울리는 간격, 여러분 이제 메트로놈 같이 리듬을 세는 박자를 세는 어떤 기계가 있다고 치면 파블로프 같은 경우는 1분에 60번 1분에 60번 치는 종소리를 듣고 조건화를 시켜놓으면 70번을 치는 종소리에는 반응을 하다가 80번, 90번, 100번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아주 빨라지는 종소리에는 반응을 안 한다는 걸 알게 됐죠. 60번의 조건화가 됐으면 60과 유사한 65나 70 정도까지는 이 자극이 일반화되지만 그 이상 되면 이 빠른 빠른 자극과 느린 자극, 그 조건화된 자극을 구분하는구나라고 해서 이 자극 변별화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즉 어떤 그 조건화된 자극이 아닌다는 자극을 구분해내는 현상을 여러 가지로 실험했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고전적 조건화의 개념은 소멸입니다. 소멸은 소거라고도 하는데 소멸, 소거, 요즘에는 소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종소리가 울리고 음식이 계속되는 일이 있는 한 침을 흘리게 되죠. 근데 종소리가 나면 반드시 음식이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침을 흘리다가, 물론 그 음식이 없어도 침을 흘리게 되면 그것이 이제 조건화된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무조건 자극이 없이 조건 자극만 제공되면, 즉 음식이 없이 계속 종만 치면 침 분비가 점점 감소하다가 마침내 없어졌다 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화가 한 번 되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자극 반응의 연합이라는 현상이 사라지는구나 라고 해서 그 사라진다는 소멸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개념을 설명을 해요. 조건 반응이 사라지는 것을 소멸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소멸은 고전적 조건화의 소멸이고, 우리가 뒤에서 말하는 조작적 조건화의 소멸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의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놔야 뒤에 그 조작적 조건화의 소멸이랑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때문에 소멸이 되는가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무엇이 없어짐으로써 소멸이 되는 거죠? 바로 무조건 자극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멸이 되는 거예요. 조건 반응이 사라진다. 즉 조작적 조건화, 뒤에서 얘기할 그 조건화도 어떤 반응이 사라지는 것은 소멸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특히 고전적 조건화에서는 무조건 자극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의 없어짐, 이것을 소멸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마지막 책에는 안 나왔는데, 자발적 회복은 이 소멸과 관계되는 개념이라 선생님이 넣어놨는데, 자발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된 반응이 다시 어느 순간 나타나는 것을 자발적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근데 파블로프가 이 이상한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침이 사라졌어요. 침 분비가 감소하다가 이제 침이 없어졌어요. 종을 쳐도 더 이상 침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이제 소멸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문 열고 들어왔는데, 그 아까 문에 종이 달려 있었다고 했죠. 딸랑 하니까 갑자기 다시 침이 나오는 거예요. 고기도 안 주고 종도 안 울렸는데, 종은 그 연합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소멸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다시 침이 나왔다. 이건 뭐냐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 알고 봤더니, 소멸된 행동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해서 자발적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겠죠. 소멸된 이후에 얼마나 자주 나타나느냐, 또는 그 자발적 회복된 어떤 반응은 계속 이어지느냐. 당연히 이어지지 않죠. 자발적으로 회복된 그 조건 반응은 더 빨리 소멸됩니다. 더 빨리 소멸되겠죠. 계속 음식이 안 나오니까 어쩌다가 한번 침을 다시 흘렸다가도 이제 더 이상 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소멸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이 자발적 회복 이후의 반응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금 이제 오래된 조건화 이론이라면, 조작적 조건화는 상대적으로 조금 나중에 만들어진 이제 조건화 이론이에요. 스키너는 자신이 조건화 이론을 만들면서 이 조작이라는 오퍼레이셔널이라는 어떤 개념에 중점을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거보다 더 오래된 이론이다라고 해서 고전적 조건화라고 사람들이 이제 부르는 거죠. 이건 클래식하다. 그래서 클래시컬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 요거는 어떤 조작의 조건을 조금 더 중점을 뒀기 때문에 오퍼레이셔널 컨디셔닝이라고 합니다. 조작적 조건화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고전적 조건화에서 어떤 자극에 관심을 둔다면, 여기는 오히려 반응을 하는 어떤 그 조작, 그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어떤 그 유기체의 어떤 강화나 아니면은 유기체의 조작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우연하게 일어나는 많은 반응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반응은 계속 일어나고 어떤 반응은, 그러니까 계속 일어난다는 게 선택적으로 남는다는 건데, 어떤 반응은 계속 일어나고 어떤 반응은 없어진다는 건데,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남고 없어지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반응이 어떤 자극을 받는가에 의해서 학습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보는 것에서 누구에 의해서라는 것에 더 강점을 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그 고전적 조건화에 비해서는 능동적인 어떤 관점을 취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똑같이 자극의 반응이 연합된 거는 조건화라는 것에서 똑같은데 왜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썼냐면 illicit이라는 단어가 자극에 의해서 유도된 이런 뜻이죠. 이 반응은 illicit response라고 합니다. illicit. 이건 뭐냐면 자극이 어떤 그 반응을 유도했다, 끄집어냈다, 잡아당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조작적 조건에서 반응은 이건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이 학자들이 쓰는 말이죠. illicit response와 emit response라고 해요. emit은 EMIT 방출하다 이런 뜻이죠. 난로가 뭐 열을 방출하다 할 때 EMIT 강화라는 강화물에 의해서 그 자극이 잡아당겨진 게 아니라 자극이 스스로 열을 방출하듯이 나와버렸다는 거지. 반응이 나와버렸다고 해요. 반응이 잡아당겨진 게 아니라 반응이 나왔다. 그러니까 즉 반응이 잡아당기게 한 것은 그 사람과 유기체와 관련 없지만 반응을 스스로 내민 것은 방출한 것은 그 유기체가 굉장히 능동적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작적 조건화가 유기체의 능동성에 관심을 둔다고 하는 거죠. 같은 리스판스라고 해도 하나는 자극에 유도된 것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강화에 의해 스스로 방출된 것이다 라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 고전적 조건화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미 존재하는 자극 반응의 연결, 그러니까 즉 무조건 자극에 무조건 반응이 연결되어 있는 것에서 출발한 학습 과정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아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럼 자라와 놀란 가슴이라는 이미 존재하는 연합이 있어야죠. 큰 소리를 내면 움츠러든다, 공포를 느낀다. 이런 것도 소리와 공포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고리에 또 다른 자극을 연결시키는 조건 자극을 연결시키는 건 굉장히 쉬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을 보고도 놀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큰 소리에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그 큰 소리는 뭐 북소리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깨지는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징을 때리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미 존재하는 자극 반응의 연결에 다른 자극을 연결하는 건 굉장히 잘 되는데 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행동의 학습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이 이제 조작적 조건화를 설명한 사람들이 이거를 새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유기체가 자기 스스로 반응을 반복해서 나타낸다 라는 것을 설명해야지만이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기체는 즉 생존과 저구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반복해서 이것을 학습에 의해 습득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는 행동이 바로 이 학습된 행동이라고 한 거예요. 스키너라는 학자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서 유기체의 우연한 많은 행동 중에 환경으로부터 강화를 받는 행동은 앞으로 일어날 빈도가 높아진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적응과 생존에 도움을 주는 게 결국은 강화의 어떤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강화를 받는 행동은 계속 남고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의 연합이 바로 학습이라고 얘기한 것이 스키너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도 결국은 스키너도 파블로프처럼 실험을 통해서 나타냈는데요. 처음에 스키너는 이러한 파블로프의 개는 실험실이었지만 이런 쥐 상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쥐의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안에는 쥐 한 마리와 쥐가 이 페달을 누르면 레버를 누르면 어떤 음식물, 여기서는 이제 펠렛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펠렛은 고기를 뭉친 어떤 공같이 뭉쳐 콩알 같은 펠렛이라는 그 용어가 콩알이란 뜻인데 이 고기를 뭉쳐서 콩알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기를 주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몇 개의 펠렛을 주면 얼마큼 반응 이런 수적으로 잘 확인하기 위해서 고기를 뭉쳐서 콩알처럼 만들었나 보죠. 그래서 레버를 누르면 그 고기 콩알이 나오는 여기 디스펜서가 있어요. 제공하는 어떤 이런 통이죠. 근데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다른 여기 벽을 기어오를 수도 있고 뭐 만져볼 수도 있고 이런 우연한 활동 중에 특정 행동, 즉 레버를 누르는 행동을 하면 먹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연한 행동 중에서 레버를 눌렀을 때 먹이가 나왔네? 그럼 먹이를 얻기 위해 난 다시 레버를 누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키너가 발견되는 학습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살펴보면 선행 자극이 이 행동에 앞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였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이 환경 자체가 이 스키너 상자 안에가 이런 자극이 되는 거예요. 전체 자극이면서 환경이 되는 거죠. 이러한 환경에서 어떤 행동, 즉 레버를 누르는 행동을 했을 때 후속 결과는 뭐였어요? 그 콩알, 즉 먹이가 나오는 결과가 있었죠. 그러면 후속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결과를 얻기 위해 행동이나 반응의 그 빈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즉 여기서는 쥐가 계속 이 레버를 누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후속 결과가 콩의 그 콩 먹이였기 때문에 이 콩이 무엇으로 작용했느냐? 바로 강화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 강화라는 말은 고전적 조건화에서는 설명이 없었어요. 새롭게 이 스키너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강화라는 게 뭐냐? 결국은 이 강화물이 결국은 이 쥐로 하여금 스스로 레버를 누르게 한다. 아까 능동성을 강조한다고 했죠. 이 스스로 레버를 누르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강화 때문이었죠. 강화물을 받기 위한 어떤 유기체의 능동성이 일어난다라고, 그것이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조작적 조건화는 아까 행동수정이나 아니면 학급 경영에서 굉장히 많이 예시가 들어진다고 했는데 120쪽에 예를 봅시다. 민우는 사회 시간이면 교사가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 질문 있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손을 든다고 그래요. 근데 손 들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한 뭐 사회 시간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애들은 웃고 재밌어 하는데 선생님도 가끔은 민우의 행동이 황당해서 웃게 돼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너 이름이 뭐니? 너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 라면서 질문과 관계없는 내용에도 관심을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런 엉뚱한 얘기에서 애들이 웃고 그러면은 그 수업의 내용이 어수선해져, 분위기가. 그래서 민우의 한마디 때문에 학급이 어수선해지는 일이 잦아졌다. 결국은 선생님이 엄하게 민우를 꾸짖기도 하고 수행평가에 나쁜 점수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계속 민우가 이렇게 번번이 꾸중을 들으면서도 같은 엉뚱한 얘기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는 것이 이 조작적 조건화로 설명이 됩니다. 밑에 보세요. 어떤 행동, 이 민우가 하는 행동 B, 즉 B에 해당하는 행동은 민우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엉뚱한 얘기에 앞서 일어나는 사건, 이 자극은 뭐예요? 교실 환경이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생님이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 질문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질문할 시간을 주는 어떤 자극이 되는 어떤 환경이 되는 게 선행 자극이에요. 그러면은 민우가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후속으로 일어나는 결과는 뭐냐면 애들이 웃고 선생님은 얘한테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민우가 이 선생님의 관심과 아이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것에서 강화를 받는 거예요. 그럼 강화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강화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죠. 강화물을 얻기 위해 다시 그 행동을 하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걸 잘 보면 민우의 경우 교사의 관심과 친구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과 같은 기분 좋은 후속 강화의 힘이 교사의 꾸준이라는 벌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행동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후속 결과가 강화가 되지 않으면, 즉 굉장히 기분 나쁜 결과가 오면 다시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꾸중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즉 민우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행 자극을 없애거나 아니면은 후속 결과를 바꾸거나 해야 하는 거죠. 선행 자극을 없앤다는 건 질문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질문을 아이들에게 자 질문할 사람하고 또는 민우를 시키지 않으면, 민우를 시켰기 때문에 민우가 엉뚱한 질문을 했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웃었다는 거니까, 아니면은 후속 결과가 그런 선생님의 관심이나 아이들의 그 어떤 주목이 아니라면 이 연합 상에서 행동이 더 일어나지는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ABC 이론으로 조작적 조건화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강화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칭찬이나 아니면은 선생님의 관심이나 아니면은 쥐의 경우에는 어떤 먹이 이런 것들이 다 강화물로서 작용을 하게 돼요.
강화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통칭해서 우리는 강화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는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 강화가 벌과 구분되는 것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반응이 일어날 확률, 즉 반응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모두 강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의 정적이나 혹은 부적이나 용어에 상관없이 강화물이다 그러면은 행동의 발생 확률을 높여주는구나 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적 강화물일 경우에는 그것이 주어졌을 때, 이 주어졌다는 거는 결국은 정적, 파지티브, 네거티브를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면 플러스, 파지티브, 네거티브,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정적, 부적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적이라고 얘기한 것이 주어졌을 때라고 하면 부적이라고 말한 거는 마이너스, 뺐을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주어졌을 때 또는 뺐을 때라고 얘기를 하니까 강화물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그 강화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고, 결국 강화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반응을 증가시킨다. 이게 기본이에요. 반응을 증가시킨다.